제가 이완용 평전 이 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저자인 윤덕한 선생님은 이 책에서 민비 시해를 주도한 것은 바로 대원군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을미사변의 책임을 대원군에게 씌우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저자는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부분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민비와 대원군의 지독한 권력 싸움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싸움을 정리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왕비와 대원군,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대립인 것 같지만 실제로 권력을 두고 대립한 두 당사자는 고종과 대원군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부자 갈등을 대놓고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대원군이 자기 아들인 왕을 직접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만만한 왕비를 공격했던 게 아닐까요? 이 시기를 왕비와 대원군의 투쟁만으로 보면 고종의 통치 행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임금 고종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민비가 죽은 뒤에 일어난 을사조약 체결만 해도 고종은 뒤로 물러나 있고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 오적이 모든 비난을 다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 한일 명탄의 길을 처음 터준 을사조약의 최고 책임자 역시 고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나온 주장인 대원군이 민비를 시해하기까지의 과정을 고종의 존재감을 찾으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조와 정조 이후 조선 후기에 왕권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순조, 헌종, 철종 시기에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 정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헌종과 철종이 연이어 후사가 없이 죽음으로써 한미한 왕족 이하응의 둘째 아들인 12살 이명복이 왕위에 오르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대비가 수령청정을 해야 했지만 고종의 경우에는 대원군 이하응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대원군은 고종 3년인 1866년에 16살 민자영을 직접 간택해서 고종과 가래를 올리게 하는데요. 대원군의 섭정은 10년 정도 이어지다가 고종이 22살 되던 1873년에 고종이 친정을 선언하면서 대원군은 하루아침에 권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국왕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대원군은 훨씬 더 큰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대원군은 왕비 민씨를 정점으로 하는 민씨 척족과 긴 권력 투쟁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민씨 척족, 척족이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라는 뜻인데 대원군이 민자영을 직접 간택한 이유가 어린 민자영은 아버지는 물론 친형제자매도 없고 친사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원군의 어머니가 여흥 민씨였고 대원군의 부인도 같은 민씨였습니다. 애초에 조정에 여흥 민씨 세력을 처음 끌어들인 것도 대원군 자신이었는데요. 나중에 고종의 아들 순종도 민씨와 결혼하니까 대원군과 고종을 포함한 왕실 전체가 민씨 척족인 셈입니다. 이 민씨 척족이 세력화되면서 대원군을 버리고 왕과 왕비를 선택한 건데요. 그런데 이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원군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권에 도전을 합니다. 1874년 대원군이 권좌에서 밀려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인데요. 민비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대를 잇기 위해 들어간 양자였던, 그러니까 왕비의 친정 오라버니 역할을 하면서 대원군의 실각 이후 정권을 이끌었던 민승호가 어느 시골 군수로부터 복물함을 전해받습니다. 같이 보낸 편지에 대단히 귀한 물건이니 남의 눈을 피해 대감이 직접 열어보시라고 되어 있어서 민승호는 뇌물이라고 생각하고 하인들을 물리고 내실에서 어머니와 12살 된 아들이 보는 앞에서 괴짝을 묶은 끈을 손수 끌었는데 그 안에서 폭탄이 터져서 3대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의 배우가 운영궁이다,
즉 대원군이라고 지목됐기 때문에 왕비와 대원군의 화해할 수 없는 22년 전쟁이 바로 이 사건으로 불붙었다고 하는데요. 죽은 민승호는 대원군 부인의 친동생, 그러니까 대원군의 처남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직접 정사를 챙기는 친정을 시작한 고종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버리고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는 개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부산과 원산, 인천항을 개항하고 일본, 미국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고종 자신도 국정의 경험이 없는 데다 조정을 장악한 민씨 세력의 무능과 부정부패로 인해 9년 만에 국고가 완전히 거덜이 납니다. 조정 대신들이 5년째 봉급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90군데 병졸들이 13개월째 급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겨우 한 달치 급료로 준 쌀이 무게를 늘리기 위해 물을 부어서 쌀은 썩고 나머지는 모래였다고 하니까 군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것이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인데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왕비는 나랏돈을 물 쓰듯 했다고 합니다. 2살 난 아들을 빨리 세자로 만들기 위해 청나라에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세자 책봉을 받아냈는가 하면 세자 책봉을 받은 이후에는 금강산 1만 2천 봉의 봉우리마다 돈 1,000냥과 쌀 한 섬, 배 한 피를 바쳐 세자의 무병장수를 빌었고 궁중 안까지 무당과 점쟁이를 끌어들여서 구판이 그치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이라는 점쟁이는 점 한 번 잘 쳐주고 즉석에서 비단 100필과 돈 1만 냥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 국고에서 빼다 썼기 때문에 국고가 텅 빌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왕비에 대한 이런 원성과 함께 조정이 개화를 추진하면서 만든 일본식 신식구대 별기군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느낀 군졸들은 대원군을 추대해 함께 입국하는 한편 왕비와 민씨 세도가들을 공격합니다. 왕비가 무예별감 홍계운의 등에 업혀 궁을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이때 죽었을 수도 있는데요. 왕비를 죽이는데 실패하자 대원군은 왕비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관에 왕비의 옷을 넣어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행여 살아있어도 돌아오지 말라는 선언이었는데요. 군졸들은 쌀 배급 책임자였던 선해청 당상관 민겸호와 경기도 관찰사 김보현을 궁궐 안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고종은 자신의 형인 장남 이재면을 앞세우고 나타난 대원군이 군란을 평정하도록 모든 결정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고 대원군은 지난 10년간 고종이 이끌어온 모든 개화 정책과 그것을 담당한 부서들을 없애버립니다. 이 이모군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을 빌미로 외국 군대가 처음으로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란의 원인을 제공한 왕비와 민씨 척족의 국정농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불량한 쌀을 지급받은 데 분노한 군졸들의 소요에 불과했던 사건이 왕비를 죽이기 위해 궁궐을 난입하고 대신들을 때려 죽이고 일본 공사관까지 공격하도록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분명히 대원군이 있었기 때문에 대원군의 책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모군란 당시에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인 13명이 죽었기 때문에 일본은 20일 후에 1개 대대 병력을 인천에 보냈는데 일본의 군사 행동을 본 청나라는 때마침 조선 왕비의 구원 요청 편지를 받고 4,000명의 병력을 파병합니다. 그런데 충주에 겨우 숨어있던 왕비가 어떻게 먼 청나라까지 군대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남편인 왕에게 편지를 보내 자기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어떻게 할지 귀뜸을 주는 게 훨씬 빠르죠.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한 것은 고종이 분명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서울에 입성했을 때는 이미 군란이 완전히 수습돼 있었지만 조정은 청나라 장수에게 군란 가담자를 색출해서 응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한밤중에 왕십리와 이태원의 군인 동네를 습격해서 170명의 군인들을 체포한 다음 10여 명을 청룡도로 참수해서 그 목을 성벽에 걸어놨다고 하는데요. 청나라에 이런 요청을 한 것이 민씨 척족이라고 하지만 고종이 전혀 모른 채 벌어진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후 일본은 자국 공사관 보호를 구실로 이계중대 병력을 주둔시키고 청나라는 속방보호를 명분으로 4,000명의 군대를 서울에 상주시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땅에 유지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외국 군대를 주둔하게 한 시작인데요. 이날 이후 남한 땅에는 오늘 현재까지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가 서울에 주둔한 지 사흘 만에 대원군을 배에 태워 중국 천진으로 끌고 갑니다. 대원군은 천진에서 이모군란의 주모자로 신문과 판결을 받고 유폐됐는데 이건 역시 이 책에서는 민씨 척족이 한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민씨들이 아무리 세력이 있었다고 해도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아버지를 납치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배후에 고종이 있었습니다. 고종 입장에서는 궁궐에 난입해서 자신이 임명한 대신들을 때려 죽이고 왕비까지 죽이려고 한 그 군인들과 함께 나타난 대원군이 두려웠을 겁니다. 2년 후인 1884년에 개화당이 일본의 힘을 빌려 쿠데타를 시도한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왕비의 수족으로 불리는 여러 민씨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정변은 사흘 만에 진압이 됐는데 이때 청나라 지휘관이 바로 원세계였습니다. 조선 왕실은 청나라가 대원군을 계속 붙잡아 주길 원했지만 청나라는 조선 왕실을 견제하기 위해 오히려 대원군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1885년에 대원군이 원세계의 호송 아래 3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청나라가 갑자기 대원군과 손을 잡은 것은 청나라와 일본이 각각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킨 상황에서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자 조선 왕실이 당시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진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할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신정변 직후에 일본과 청나라는 양국 군대를 모두 철수하기로 천진조약에서 합의하고 이미 철군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철군이 끝나기도 전에 조선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청나라는 철군에서 이미 천진에 돌아와 있던 원세계를 감국 대신으로서 조선을 감시하도록 대원군과 함께 다시 파견한 겁니다. 원세계는 이때부터 10년 동안 원대인으로 불리면서 조정에서 국왕을 능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대궐에 들어올 때 궐문 밖에서 가마를 내려 걸어왔다면 원세계는 가마를 타고 전각 앞까지 들어왔고 다른 외교관들은 국왕 앞에서 앉을 수 없었지만 26살의 원세계는 앉아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외국 군대를 철군시킬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왕비와 민씨 척족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고종은 34살 원숙한 나이의 국왕이었습니다. 왕비와 주요 정사를 의논했을 수는 있어도 외교적 결정을 내린 것은 어디까지나 고종이죠. 더구나 이 시기에 대원군이 한 일은 원세계와 손을 잡고 고종을 폐위하고 손자 이준용을 옹립하겠다는 음모를 꾸몄지만 청해 북양 통상 대신 이홍장이 승인하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했는데 이 정도면 대원군의 권력욕도 이미 정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894년 1월에 동학농민군이 봉기해서 4월에는 전주성이 함락됩니다. 조정은 깜짝 놀라 민영준이 원세계에게 달려가 동학군을 토벌해달라고 애원했는데 이 민영준이 바로 나중에 이름을 민영휘로 바꾸고 친일파로 전향해 일제시대에 조선 제1의 대부호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민영휘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학교가 바로 휘문학교인데요.
이건 역시 민시척족이 한 일이라고 하지만 파병 요청을 고종의 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청나라는 1,500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당시 일본과 청나라의 관계가 한 나라가 군대를 보내면 상대방도 그렇게 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도 즉각 대규모 병력을 보내 서울까지 들어옵니다. 전주 화약으로 동학혁명이 진정되고 있었지만 일본은 동시에 군대를 철수하자는 청나라의 제안을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에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일본군이 서울을 장악하자 원세계는 몰래 서울을 빠져나가 청나라로 도망을 가고 일본은 6월 21일 대원군을 앞세워 경복궁을 포위하고 조선 정부의 개혁을 강요합니다. 여기서 또 대원군이 등장하는 거죠. 고종을 만난 대원군은 녹이 띈 얼굴로 국왕의 실책을 지적하고 민시척족을 모두 섬으로 귀양 보내 조정을 장악합니다. 10년 전엔 청나라와 손을 잡고 돌아온 대원군이 이번에는 일본군에 엎여 나타난 건데요. 10년에 한 번씩 좀비처럼 살아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대원군에 대한 고종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고종과 대원군은 권력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던 실제 두 당사자였습니다. 그리고 김홍집을 영의정으로 하는 친일 개혁 내각이 만들어져서 단군 일의 최대 변혁이라고 하는 갑오경장이 시작됐는데 이때도 대원군은 민비를 폐서인하겠다고 일본 공사관에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청나라는 속국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은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독립시킨다는 것을 명분으로 청일 전쟁이 발발했고 조선은 두 외국 군대의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대원군은 원래가 수구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원하는 적극적인 개혁에 자꾸 제동을 걸었고 대원군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은 대원군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청일전쟁이 한창일 때 대원군이 청나라 쪽에 밀서를 보냈는데 그 안에는 대원군이 일본과 친일 개화파를 비난하고 청의 승리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한 뒤에는 청국과 내통하면서 청나라가 이길 경우를 대비해 일종의 이중 플레이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일본의 손에 들어가 일본이 문제 삼자 대원군은 크게 모한을 당하고 결국 권력을 잡은 지 4개월 만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사실 고종도 청나라군에 비슷한 편지를 보냈지만 일본은 대원군만 문제 삼아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건데요. 그런데 대원군이 실각한 다음 해에 이준용의 영모 사건이 터집니다. 이준용은 대원군의 장남인 이재면의 아들로 대원군이 애지중지하던 장손자였습니다. 24살의 이준용은 당시 내무 협판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준용이 동학군을 끌어들여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정황이 발각돼 순검들이 새벽에 운현궁에 들이닥쳐서 이준용을 대원군이 보는 앞에서 구타하고 끌고 갔습니다. 대원군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해 이준용이 끌려간 재판소 부근 민가에서 유숙하면서 농성을 벌였고 고종의 특별 배려로 이준용이 강화도 교동에 유배되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기 위해서 거처를 한강변 마포 공덕리에 별장으로 옮깁니다. 대원군은 고종을 대신해 내세울 인물로 손자 이준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데요. 이준용은 얼마 후에 다른 친일파의 귀환과 교환하는 형식으로 풀려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 사건이 민시 세력과 왕비에 대한 원한이 대원군의 골수에 사무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지만 러시아의 등장으로 조선 내정에 더 이상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워지자 일본 공사 이노우에는 공사가 교체돼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종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청나라에서 받게 될 전쟁 보상금 3억엔 가운데 300만 엔을 조선 왕실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해서 잠시 왕실을 설레게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회유책마저 실패한 뒤에 그 다음 부임한 미우라 고로는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조슈번 출신의 군인이었는데요. 미우라 고로는 처음 부임해서 인사차 고종을 한 번 아련한 것 외에는 일절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접촉하지도 않고 일본 공사관에 틀어박혀 불경만 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원군과는 접촉하면서 모종의 음모를 꾸몄는데요. 이때 조정에서는 친러파 내각을 만들면서 친일파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이었고, 일본인 국내부 고문관 오카모토 류노스케가 대원군의 마포 별장을 방문해서 왕비 시해에 관한 중요한 합의를 합니다. 1895년 8월 16일에 오카모토는 거사후 대원군이 국왕을 보필해 궁중을 감독하되 정사는 내각에 맡겨 일체 감독하지 않으며 이준용을 3년 기한으로 일본에 유학 보낸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하고 대원군의 자필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8월 19일에는 군부 대신 안경수가 일본 공사관을 방문해 일본인 교관이 훈련시킨 훈련대를 무장 해제시키겠다고 통보합니다. 이때 미우라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바로 그날 밤 훈련대가 해체되기 전에 행동을 개시합니다. 8월 20일 새벽 3시에 대원군의 별장에 모인 일본인 낭인들과 훈련대 병사들이 대원군을 호위해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암여우를 죽여라. 13년 전 이모군란 때 군졸들이 궁궐에 난입해 왕비를 찾을 때도 역시 같은 말을 외쳤었다고 하는데요. 대원군은 출발하기 전에 국태공 명의의 고유문을 발표하고 서울 시내에 게시하게 했는데, 민씨 척족이 권력을 잡고 갑오경장의 개혁을 무위로 돌려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 이들을 척결해 버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날 대원군은 귀양에서 풀려나 있던 손자 이준용에게 너는 남아있다가 만일 오늘의 거사가 실패하게 되면 일본으로 망명하여 후위를 기하라는 말을 남기고 새벽 3시쯤 가마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일본 낭인들과 훈련대 병사들은 곧바로 대궐담을 넘어가 광화문을 열어젖히고 국왕과 왕비가 거처하는 경복궁 내 건천궁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사이 대원군은 강령전에 도착해 잠시 휴식하면서 사태를 지켜봤습니다. 폭도들은 궁궐 사정을 잘 아는 국내부 고문관 오카모토의 안내로 곧바로 왕비의 침전인 오코루에 난입해서 궁녀들 사이에서 왕비를 찾아냅니다. 왕비가 왕세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는 모습을 훈련대 제2대대장 우범선이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왕비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왕비가 죽었다는 소식이 즉각 강령전에 있던 대원군에게 보고됐는데, 이 책의 저자인 윤덕한 선생님은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한 이후 22년간 계속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성을 잃은 권력 투쟁이 대원군이 일본인과 훈련대를 이끌고 경복궁에 들어와 왕비를 죽임으로써 그 막을 내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때 대원군의 나이는 76세로 기력도 쇠약하고 지팡이가 없으면 걷기도 힘들 정도의 노인이었는데요. 왕비의 시신이 혼이불에 쌓여 궁궐 인근의 소나무 숲에서 석유가 뿌려진 채 불타고 있을 때 대원군은 고종을 만나기 위해 건천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침 8시에 미우라 고로가 입궐하자 일본 낭인들은 궁궐을 빠져나가고 대원군은 미우라와 각서로 약속한 대로 자신의 장남 이재면을 국내부 대신에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이완용과 같은 친미파와 친러파들을 해임하고 다시 친일파 중심으로 내각을 개편합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해버리자 곤란해진 일본이 유화책으로서 1897년 고종을 대한제국 황제로 추대했는데, 일본은 일단 조선이 청나라나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국임을 선언하게 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겁니다. 고종은 대한제국 황제로서 민비가 죽은 지 2년 만에 장례를 치르고 시호를 명성황후로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대원군이 79세로 죽었을 때 고종은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아버지의 장례에 불참하는 것은 유교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고종과 대원군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책에서 윤덕한 선생님은 일본이 러시아를 끌어들임으로써 청일전쟁으로 얻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물거품으로 돌리려는 민비에 대해 증오심을 가졌고, 실제로 시해한 것이 일본 공사 미우라고로와 일본 낭인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대원군이 왕비 제거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런 식으로 무모한 일을 벌이지는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왕비 시해는 국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우라에게 먼저 접근해 왕비 제거를 암시한 사람이 대원군이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참혹하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책을 포함한 많은 역사학자들이 대한제국 멸망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민비를 꼽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민비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일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함으로써 오히려 지금은 명성황후로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종과 대원군의 권력투쟁을 중심으로 민비 시해 사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대원군의 1차 집권은 고종을 섭정했던 최초 10년이었고, 이때는 안동 김씨 세력의 진원지였던 서원을 철폐하고 양반의 세금을 매기는 호포제를 실시해서 과감한 쇄신을 단행했지만, 고종이 친정을 선언하면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대원군의 2차 집권은 1882년 이모군란과 함께였는데,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한 달 만에 납치되는 것으로 끝이 났죠. 3차 집권은 1894년 일본 군대와 함께였는데, 역시 일본에 의해 4개월 만에 강제 은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도한 최후의 반격이 을미사변이었던 건데요. 고종과 민비가 한 나라의 국왕과 왕비로서 잘한 게 없지만, 대원군 역시 자기가 고종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고종을 다른 아들이나 손자로 대체할 생각을 가졌던 것이 결코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의 손발을 묶기 위해 며느리를 주적으로 삼고 살해한 대목에 이르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노욕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일본의 전쟁 한 번 없이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결국 조선 왕실이 내부에서 철저하게 분열돼서 일본이 아닌 서로를 주적으로 삼고 싸웠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나라 전체를 통째로 팔아넘기는 것도 불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70년 동안이나 서로를 주적으로 삼고 군사적으로 대체하고 있고, 아직도 외국 군대가 남한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과는 오히려 경제적, 군사적으로 공조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선도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로 우리나라의 국격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던 나라들의 허약한 실체도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벅찬 자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외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상황은 결코 자주적으로 안정될 수 없다는 것을
대원군의 왕비 시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